안녕하세요. 저는 41기 전문위원 변리사 진천웅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노벨 국제특허법률사무소라는 직원들 한 30명 되고 변리사 한 12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특허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웃으신가요? 조그만 게 아니고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특허 관련 지원 제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특허 관련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들어가기로 특허 제도에 대해서 대충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지원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특허권은요, 이제 형제 자매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도표에 보이는 것처럼 다 아시겠지만 실용신안권이 있고요. 그다음 디자인권이 있고 상표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용신안하고 디자인권은 특허권의 뭐 형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상표권은 이제 자매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요 네 가지를 묶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dustrial Property, Industrial Property. 약자로 IP라고 그러죠. IP. IP라는 용어는 요즘 상당히 광범위 쓰이는데요. 요 이제 산업재산권의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상위 개념? 지식재산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식재산권. 네,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의 어떤 지적 산물들을 권리화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식재산권의 이제 하나가 이 산업재산권인데요. 지식재산권을 흔히 이제 거기에 대두된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통적인 지식재산권하고 신지적재산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 산업재산권은 그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예, 이 산업재산권은 신지적재산권이 아니고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특허 제도가 들어온 게 언제쯤 됐을까요? 예, 190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일합방 되기 전이죠, 그죠? 한일합방 되기 전에 일본의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생겼습니다. 이게 나중에 한번 설명을 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 산업재산권이 굉장히 이제 국제적인 제도인데요. 그 국제적인 제도의 근간에 파리 조약이라는 조약이 있습니다. 그 조약이 국제 간에 처음 체결된 해가 1800년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특허제도의 효시라 불리는 이태리의 전매제도는 1400년대 초반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슈가 뭐 특허, 지식재산권 이처럼 이슈가 되는 것 같지만 제도적으로는 이게 몇백 년 된 제도인 거죠. 인류의 아주 오래된 유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의 산업재산권에 필적하는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뭘까요?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네, 저작권도 그 역사가 1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보통 이제 이 신지적재산권이라 얘기되는 이런 권리들이 나오기 전인 한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유형의 권리, 뭐 어떤 부동산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 이제 재산권을 형성한다고 그리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근래 들어서도 요 근래 한 50년 내에도 이런 지적재산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영업 비밀이 있겠고요. 또 뭐 반도체 배치 설계, 또 뭐 타이페이스. 요즘은 이제 디지털 뭐 이렇게 모바일들이 많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저작권의 어떤 개념들이 또 변하고 있습니다. 뭐 도메인 네임 이런 것들은 몇십 년에 어떤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권리로 재구성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신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지식재산권. 그래서 지식재산권도 이제 영어로 하면 intellectual property. 그래서 IP, 약자로 하면 IP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IP라 그러면은 어떨 때는 광의의 지식재산권을 얘기하기도 하고, 협의의 산업재산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재산권, 특허권의 형제들, 자매들이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특허하고 실용신안권은 이거는 이제 기술에 관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에 관한 어떤 창작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겁니다. 외적인 어떤 미감, 아름다움, 어떤 외적인 모양의 차이, 형태의 차이, 색채의 차이, 그런 형태, 모양, 어떤 색채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어떤 미감에 주는 그런 외관을 보호하는 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요 세 개는 왜 내가 형제라 말씀드리냐면 이것들은 다 창작입니다. 창작. 다음에 제가 이제 특허 요건을 설명드리겠지만 창작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기술에 관한 것 혹은 외관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 부여되는 권리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표권은 이건 조금 산업재산권이라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보통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 물론 이제 상표권에도 어떤 도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창작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상표권은 창작되었기 때문에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고 창작되어도 좋고 기존에 있는 거라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하고 어떤 구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면 족하다. 그런 상표권은 표장이라 그럽니다. 표장. 그래서 그 표장이나 문자도 될 수 있고요. 도형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켄터키 치킨 할아버지처럼 어떤 입체도 될 수 있고요. 소리도 될 수 있습니다. 소리. 독특한 소리. 그 다음 냄새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그걸 가지고 자기 상품하고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그 상표는 우리가 이식하지 않든 이식하든 간에 사실 우리 주변에 어떤 생산품이든 간에 이 네 가지와 관련성이 없는 제품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뭐 TV, 뭐 시계, 테이블, 의자, 뭐 유리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 최초로 만들어질 때는 특허권이 다 있었고요. 지금도 존재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 디자인권들이 있었거나 혹은 디자인권을 출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디자인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겠죠. 그죠?
그럼 과거 같으면 또 이걸 다른 데 뭐 하기 위해서 이케아라든지 이런 상표들을 붙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적 산물 중에서 우리 산업하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권리들을 모았다 해서 이제 산업재산권 이런 붙인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특허권하고 실용신안권의 차이입니다. 이걸 많이들 질문들을 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똑같은 거다. 예, 본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기술에 관한 창작이라는 점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영역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이 아니고 연역적으로 이 두 개는 이제 구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제도는 독일에서 맨 처음 생겼습니다. 독일에서 중소기업이나 개인들, 조금 소발명들 이런 쪽들을 좀 정책적으로 보호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특허를 주기에는 조금 위협한 그런 것들도 뭔가 좀 보호를 해서 중소기업들의 어떤 기술을 좀 보호해주자. 이런 어떤 목표에서 그걸 이제 대상을 조금 차별화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흔히들 이제 법 체계에서 대륙법이라 그러죠, 그죠? 그 독일의 대륙법을 일본이 개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제 우리하고 중국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 실용하고 특허가 같이 있는 나라는 그 몇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아직도 존치하고 있느냐? 지금, 여전히 이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도 여러 번 변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용신안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다 똑같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사에 대해서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권리를 안 준다는 것이죠. 추론을 하면은, 그 권리를 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검증을 해서, 그래서 권리를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심사주의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전부 다 실용신안은 심사 없이 줍니다. 방식만 형식에 맞으면, 실질적으로 권리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고 그걸 무심사주의라 그래요. 실용신안은 무심사 등록을 해줍니다. 그런 쪽에서는 빨리 권리를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심사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빨리 권리를 받기 위해서 실용신안하고 특허를 똑같은 것을 갖다가 실용신안도 특허도 내가지고 실용신안 등록을 먼저 받아서 권리 행사를 하다가 특허가 되면 그걸 바꿔치기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활용이 되고, 특히 중국에서는 오히려 지금 실용신안이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신안의 실용신안은 좀 독특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실용신안을 무심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지금 현재 일본제도 동일한데요. 독일하고 다 동일합니다. 그럴 때는 무심사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술평가라는 별도의 심사를 또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랬던 것을 중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실용신안을 무심사 등록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권리 행사를 바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리가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것은 분쟁 과정에서 당사들끼리 법원이나 특허청 심판원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거는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제도에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이 심사관 수가 우리가 한 10배쯤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사 기간이 굉장히 늦어요. 빨리 권리를 취득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중국의 실용신안 것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뭔가 거래 관계에 있어 뭔가 될 만한 기술 같으면은
그 기술이 오픈이 되었든 뭐든 가리지 않고 그냥 그 상대 파트너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다 실용신안을 출원해버려요. 그럼 막상 이제, 수출을 하려다 보면은, 그래요. 그렇죠. 아직 심사도 안 받고, 심사를 받으면은 그 무효가 될 게 뻔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협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죠. 남의 땅에서 싸운다는 게 얼마만큼 힘든지, 특히 중국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용신안권이 중국을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아주 중요한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특허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몇 가지 원칙들하고 특허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출원 공개주의. 이 이제 특허 제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술을 공개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 이제 반대되는 게 일종의 그 영업 비밀이나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드는 예로 코카콜라 제조 비법 같은 경우, 그게 지금 몇십 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업 비밀처럼 그렇게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기술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허 제도는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으면 그것을 공중에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봐도 그 내용만 보면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진짜 오픈한 내용이 기존의 기술과 다르다고 하면은 20년간의 독점권을 주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 특허제도가 없다고 하면 지금 이 세계의 이 급속한 기술 혁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기술을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중국 투자가 일어날 겁니다. 그거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도 그게 이미 다른 사람이 개발한 기술이다. 그런 위험성이 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데는 특허 제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영업 비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기술들은 아주 예외적입니다. 그 어떤 특성상 특허로 받는 것보다도 영업 비밀로 보호를 해서 하는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오픈이 되면은 더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화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아주 좁은 영역에서만 영업 비밀로 유지를 하지 거의 한 99.99%는 개발되는 대로 가능한 빨리 개발이 완성되기도 전에 빨리 해서 권리 특허권을 취득하는 쪽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허 공개주의라는 것은 이거는 특허 제도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키프리스 쪽을 이제 검색을 많이 해보실 텐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공보가 두 가지가 있죠. 예, 공개 공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등록 공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이제 공개 공보라는 것은 어떤 출원이든 간에 출원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되면 모든 출원들은 공개 공보에 공개를 합니다. 그거는 특허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관계없이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권리들은 출원 공보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자기 경쟁사의 어떤 기술이 출원되고 뭐 이런 내용들 갖다 그 공개 공보를 통해서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의 텀을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공개 기간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균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술을 개발한 기술 입장에서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그 공개 기간을 좀 뒤로 늦추고 싶겠죠. 예. 근데 이제 다른 기업 입장에서 경쟁사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기간이 너무 늦추어지면은 다른 데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한 중복 투자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균형점을 1년 6개월을 둔 거죠. 그리고 등록 공보라는 것은 이제 심사를 거쳐가지고, 출원 공개된, 최초에 출원된 대로, 권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심사 과정에서 가감을 겪죠. 변형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가해질이 된 상태에서 등록 공고에 실리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결국은 이제 이게 특허권이라는 권리이기 때문에 바운더리 싸움이거든요. 영역 싸움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출원할 때 변리사들이나 출원인들은 자기가 10을 발명했다 치면은 20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당연하겠죠. 그럼 이제 심사관들은 이건 공익의 대변자예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10을 한 부분을 20으로 내어주게 되면은 그 플러스 10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없게 되니까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막는 역할이 심사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심사관은 보통 한 5점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20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보는 게 다른 기술과 비교를 해보니까 5밖에 못 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대리인들이나 출원인들은 좀 막 험한 말로 약구가 죽으면 그냥 5만 받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5는 받고 나머지 5에 대해서 서로 이제 또 논쟁을 벌이죠. 그런 과정이 이제 심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확정된 거, 그걸 공보에 실는 공보가 공개 공보입니다. 이제 등록 공보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선언주의라는 건 뭐냐? 똑같은 발명이 동시에 출원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발명, 기술 내용이 똑같은 거죠. 뭐 문헌적으로까지 똑같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기술적 사상이 똑같은 것이 그랬을 때 누구에게 권리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이죠. 발명을 먼저 한 사람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또 얘기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선발명주의를 주장해 왔습니다. 견지해 왔습니다. 그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는 모든 나라들이 선언주의, 출원을 먼저 한 쪽에 권리를 주겠다 이런 원칙을 해왔어요. 그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발명 역사상에서 수많은 발명들이 이 선발명주의 때문에 권리제가 바뀌었습니다. 이 발명의 그 시대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술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달차, 하루, 뭐, 심지어는 하루차, 뭐, 동일한 날짜, 이런 경우에 비슷한 발명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이란 기간, 뭐, 이런 것들은 뭐, 기술 요새 흐름에서는 그거는 뭐, 상정백해죠. 그래서, 이 출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미국도, 최근에는 선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제 출원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의 중요성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제 완벽한 내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제 출원 날짜를 받아놓는 가출원 제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심사주의는 아까 그 실용신안 말씀드리면서 좀 설명드렸지만은, 특허 출원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출원이 너무 폭증하고, 그걸 심사할 수 있는 심사관 수는 너무 적고, 출원 기간이 너무 늘다 보니까 나온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그리고 출원하는 목적이 다 심사를 받아서 권리를 받으려는 목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업에 따라서는 방어적 목적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사 청구 없이 일단 번호만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출원된 모든 것들을 심사하게 되면 이 심사 부담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결국
심사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책으로 도입한 제도인데요. 미국 같은 데서는 출원하면 전부 다 심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또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심사하지 않는 출원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원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은 3년 동안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출원은 취하 간주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심사 청구주의입니다. 심사 청구주의. 심사주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용신안제도에 도입되는 것과 같이 무심사주의에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체 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등록시켜주는 제도가 무심사주의고요. 실제 요건을 심사해서 특허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해주는 게 심사주의입니다. 그리고 심사 청구주의가 이제 심사주의일 때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독립 원칙,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특허가 몇 건 정도 출원될 것 같습니까? 보통 5만 건, 10만 건, 20만 건, 30만 건. 정확하십니다. 20만 건 정도 연간 출원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에는 몇 건 정도 출원될까요? 연간? 50만 건? 한 35만 건 정도 출원됩니다. 35만 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한 60만 건 정도. 중국은 몇 건 정도 될까요? 100만 건. 중국 몇 건? 무시무시하게. 아주 시사에 밝으십니다. 예. 중국은 100만 건을 넘어지고 지금 한 150만 건까지 됩니다. 예, 전 세계 특허가 연간 한 300만 건 좀 넘어서 350만 건 정도 출원되는데 중국이 한 48%, 50%. 엄청나죠. 이게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3, 4년, 이게 뭐 수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독일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독일 출원보다는 EP 출원이라 그래가지고 유럽 공동체 출원이라는 출원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18만 건 정도. 그래서 그 5개 국가를 IP5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을 가장 많이 출원한 5개 국가.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IP 관련된 그런 제도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또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요, 자,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 예를 들어보고 싶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특허 수는 한 2만 건 내외입니다. 2만 건. 우리나라 한 20만 건 중에 외국인들이 출원하는 게 한 4만 건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일본 사람들이 출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일본에서 35만 건을 출원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한 2만 건밖에 출원을 안 해요. 그럼 33만 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33만 건은 누구든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자, 중국은 130만 건, 150만 가까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한 4천 건 내외 지금 출원해요. 그럼 중국 그 모든 기술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다고요? 다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특허 독립의 원칙입니다.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받으려고 하면 한 나라에서 특허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자기가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나라에 다 출원을 해서, 네. 다 심사를 받아서 다 권리를 별도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각 나라의 특허는 다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의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뭐 출원할 때 같으면은 뭐 출원하고 등록 시간 비용 다 합쳐도 아무리 좀 그 복잡한 거라도 보통 한 500만 원 안쪽이면 다 끝나요. 근데 이게 해외로 나가는 순간에 한 나라당 거의 평균 1,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개의 특허를 가지고 한 5개국 하려고 하면은 5천만 원이 소요되는 거죠. 그죠? 어떤 괜찮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특허들을 갖다 이렇게 엮는다 하더라도 한 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통 한 꾸러미, 패키지죠. 그죠? 예. 포트포리오가 뭐 5개에서 10개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한 기술의 어떤 부분을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들이 한 5개억 정도 출연하려고 하면은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 특허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이제 끊임없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요건인데요. 요게 이제 아까 뭐 여러분 많이 설명드렸기 아시겠지만은 결국, 특허를 출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지만 권리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특허 요건입니다. 뭐 상표 같으면 상표 등록 요건이라 그러고요. 뭐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 요건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권리마다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열한 것 외에도 특허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실체적 요건이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술의 내용들이 어떤가 하는 걸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형식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이제 특허는 특허의 그 목적에서 보다시피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달라고 하는 문서를 이제 특허 출원서라 그러고 그 안에 이제 첨부되는 서류가 특허 명세서거든요. 여러분들 키프리스에서 보게 되는 게 이제 특허 명세서죠. 예. 그 명세서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문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어떤 검색을 가지고 일정한 검색을 했을 때 쉽게 이게 검색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술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형식적 틀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권리서. 특허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권리입니다. 그걸 만약 침해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거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불까지 가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무형의. 그래서 그게 만약에 탄탄히 짜여진 것 같으면 그거는 한계를 가지고 억만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된 권리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권리서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변리사들이 그 작성한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문가들은 사실 발명가들이 아니라 변리사들은 그 권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행 기술과 자기 기술을 대비를 해가지고 권리 범위를 지울질하면서 심사관과 디스커션을 해가면서 그 권리 범위를 확정하는 그런 전문가들이거든요. 그에 대한 이제 기재 요건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주요한 이제 특허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특허 요건들인데요.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정도로 발명의 정의하고 신규성, 진보성 요 세 가지만 좀 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허의 대상을 발명이라 합니다. 실용신안의 대상을 고안이라 하고요. 디자인의 대상은 디자인이라 하고 상표의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표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 대상이 되는 그 발명은 그렇게 특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는 이런 그 발명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미국은 주로 판례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의 특허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가 그런 겁니다. 하늘 아래, 예? 유일한 것? 아니, 하늘 아래 특허되지 않을 게 없다. 아, 모든 사람들의 장작물은 다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정의를 해놨지만은, 이게 이제 발명 정의에서 말씀드린 거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상담이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 이게 특허가 될까요? 우리 쪽 분야에서 특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의외로 자기 분야가 특허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특허가 될 수 없는 건 없다. 막 거의 모든 게 다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모든 대상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면 또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특허 대상으로 만들어내고,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동식물의 유전자, 이런 것들 처음에 특허 대상이 안 되었거든요. 이미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판례나 이것들 통해가지고 특허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프트 왜요? 처음에는 어지간한 거 특허 안 됐습니다. 지금은 뭐 다 특허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성이라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허 제도라는 것은 독점권을 주는 겁니다. 독점권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거를 추론을 했다고 하면은 그 독점권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와는 달라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거는 언제나 시점하고 어디냐는 장소적 기준이 중요합니다. 추론한 시점에서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이게 많이 이제 그 실수를 하시고 놓치는 것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오픈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 회사가 추론을 하면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추론한 시점에서 새로워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했던 누가 했던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추론한 시점에서 무조건 새로운 거여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거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특허 추론은 제품 출시라든지 발표라든지 카탈로그라든지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오픈되기 전에 추론돼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많이 놓칩니다. 대학 교수님들도 이전에 아직까지도 그런 분도 간혹 계시는데 논문을 발표해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추론해 달라고 이런 분도 꽤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원체 많이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부위가 안 계시지만은 물론 거기에 뭐 1년이라는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추론하기 전에 오픈되기 전에 먼저 추론 먼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서는 없는데 뭐 이런 이제 생각들 또 외국에서 어떤 제품을 전시 같은데 뭐 이런 데서 박람회 같은 데 보고 치고 오거나 사와가지고 그걸 추론하는 경우 그것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 기준은 국제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새로워야 된다는 거죠. 추론한 시점에서. 그게 이제 신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진보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하고, 다르기만 하면은 다 거리를 줄 것이냐? 그러면 아마 특허가 너무 많아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과 다르긴 하지만, 20년간의 독점권을 줄만한 정도의 기술적인 진보, 기술적인 기여. 그걸 이제 영어로 인벤티브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비약이죠, 계단.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진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관하고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제 디스커션 되고 서로 이제 불일치되고 또 심사관의 그
심사에 불복해가지고 그 윗단계로 가고 소송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제 특허 요건이 이 진보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도 엄청나게 많고요. 어느 정도 기준은 있습니다만 역시 케이스마다 케이스가 다르고요. 심사관마다 좀 다르고요. 네, 나라마다 좀 다르고요. 이 진보성이 가장 그 특허의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특허 제도의 필수적인 또 한 요소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허 요건에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게 있더라. 그게 뭐더라. 요거는 확실히 아셔도 특허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겁니다. 네, 요거는 좀 잘 안 보실 건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심사가 추론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추론을 하면은, 방식 심사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리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위임장이 첨부가 안 됐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재 요건 중에 예를 들어서 발명의 명칭이나 뭐, 도면이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없다든지 뭐 이런 흠결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방식 심사를 이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보정 지시를 하고요. 보정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리고 개인 출원을 할 때는 이제 불수리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수리는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보정은 이제 보정서를 내면 되겠죠, 그 사항들을. 그래서 방식 심사를 통과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청구가 된 특허 순으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심사 청구 일반적인 심사 청구에 의해서 심사를 하면은 기간이 요즘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요즘 이제 특허를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빨리 취득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선심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선심사 제도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우선심사는 이제 급행료만 내면은 어떤 특허 출원이든 간에 다 이제 우선심사를 할 수 있고요. 그 우선심사를 하게 되면 빠르면 한 2개월, 늦어도 한 6개월, 그래서 한 기간이 3분의 1 내지 절반으로 이렇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식 심사를 통과한 것은 1년 6개월이 되면은 전부 이제 출원 공개가 되겠죠, 그죠? 오른쪽에. 네. 그 다음에 출원해놓고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출원이 있는 경우는 지하 간주가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심사 청구된 순서대로, 이제 실제 심사, 아까 특허 요건들을 심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절 이유라 그러는데요. 거절 이유는, 특허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죠. 그게 거절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거절 이유가 있을 때는 옆으로 보면은 의견 제출 통지서란 걸 보내게 됩니다. 왜 이 특허는 지금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도 심사하는 이유를 일일이 적어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보내게 돼요. 예, 그까지 놔두고 밑으로 내려보십시다. 근데 이제 거절 이유가 없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특허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특허 결정을 바로 받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허 결정을 바로 받았다는 얘기는 심사관이 자기가 볼 때는 한 100쯤 청구도 되는데 한 50밖에 청구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건 줘도 되겠네. 이게 발명한 걸 가지고 충분히 협상을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의견 통지 과정을 한 번도 안 겪고 한 것은 이건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어떤 특수한 목적이냐? 권리를 받아야 될 때. 권리를 아예 자기가 알면서 좁혀서 빨리 주세요. 뭐 디스커션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할 때는 심사가 빨리 줍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것까지 얘기할 찬스는 없겠지만 하여튼 특허 출원하는 목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거기 따라서 이제 명세서를 디자인하는 그 방법도 당연히 그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네. 그래서 특허 결정을 바로 받았다 해서 그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거기에 맞는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1회 바로 등록 받았다 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허권 하나 디자인하는 비료사 비용들이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3만 불 됩니다. 그만큼 그 특허에 공을 들이죠. 그리고 특허 소송이 한번 걸렸다 하면 기업이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몇십억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허권 하나에 굉장히 공을 들이죠. 거기서 문구 하나, 클레임의 구성 요소 하나를 놓고 심사관하고 계속 실험을 해서 특허 출원 한 개를 가지고 어떨 때는 몇십 개의 출원을 이어갑니다. 조금 보태고 조금 바꾸고 조금 협상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미국 사람들의 그 특허에 대한 관념에서는 그게 하나의 문구 하나가 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죠.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사관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한 두세 번 정도 사실 필요한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권리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허 결정을 받고 나면은 3년치 등록료를 납부를 합니다. 그걸 설정 등록료라고 그러는데요. 그 설정 등록료를 납부를 하면은 이제 등록 공고, 아까 말씀드린 등록 공고가 나는 거죠. 그리고 설정 등록료를 납부한 시점에서 그때부터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4년 차부터는 이제 매년 연 단위로 1년 단위로 이 특허를 유지할지 말지 그걸 연차료라고 그럽니다. 연차료. 이 연차료를 안 내 가지고 특허가 소멸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뭐 특허가 뭐 연간 뭐 한 고르게 뭐 대여섯씩 출원되어 가지고 그걸 전담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해봐야 한 대여섯 건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관리자가 바뀌어 버리고 사장님이 신경 못 쓰고 하면은 못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나중에 하는 사이 보면 없어져 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연차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금액이 얼마나 정도 되나요? 연차료 관리 그것도 이제 청구항 수 따라 다른데요. 그게 3년 단위로 좀 증가돼 갑니다. 우리나라 이제 평균 그 유지되는 게 20년 중에서 제가 데이터를 보면 12년까지 돼 있거든요. 12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실제 쓰이는 특허가 아니면 대기업도 그걸 유지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금액이 올라갑니다. 한 개 특허당 뭐 클레임이 한 10개 정도 되면 100만 원 단위 넘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결정을 해야죠. 이걸 드랍시킬 건지 유지를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요까지 하다 옆으로 가볼까요? 의견일 통지서 나온 경우. 의견일 통지서가 나왔을 때 이제 대리인들이나 출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나 보증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보증서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을 달라고 했는데 50밖에 못 주겠다 했을 때 50만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살 때는 7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70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했던 심사관을 절충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의견서라는 것은 심사관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서나 보증서를 통해 가지고도 거절 이후 해소가 안 된다면 심사관은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해소가 됐다 하면은 이제 특허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심사관의 결정은 특허냐 거절이냐 특허 결정 혹은 거절 결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심사관은. 뭐 여기에 대해서 거절 결정을 하게 되면 뭐 재심사 청구를 또 한번 할 수 있고 뭐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구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권리에 대한 특허권, 이 산업재산권에 대한 어떤 분쟁이나 이런 데 대한 그 심급 체계는 3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1심은
특허청 산하에 특허청 심판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원이죠. 뭐 조세심판원 이런 것처럼. 네. 보통 이제 그런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는 1심이 일반 지방법원이 아니죠. 그죠? 행정법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특허심판원의 이제 2심은 일반 그 1심이 아니고요. 특허법원이라는 고등법원급의 별도 법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분쟁 절차가 발생하거나 무효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쟁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런 게 발생을 하면은 1심은 심판원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심은 바로 이제 특허법원으로 가고, 거기에 불복하면 대법원으로 가고, 그렇게 심판원까지 합치면은 이제 3심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까? 네, 좀 졸리시죠? 네. 제 이 어투가 좀 또 은울해가지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주제, 특허 관련 지원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요 지원 기관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특허 관련 제도이기 때문에 단연, 특허청이 이 지원 제도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특허청, 특허정보원, 발명진흥회, 지역지식센터, 전략원, 보호원, 이런 기관들은 전부 다 특허청 산하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기술 R&D와 연관성이 있는, 대부분 또 다른 테크노파크라든지, 뭐 AT 센터, 뭐, 키아터, 이런 데서도, 부분적으로, 특허, 이제, 보호제들이 있죠.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특허 출원 경비 지원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지역지식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방비를 출연을 해가지고, 그 실제 집행은 지역지식센터를 통해서 하는 형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남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원주라든지 이런 몇몇 이제 지방 이제 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에서는 자기들 별도로 무슨 은행 뭐 이런 센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라 같은 경우는 무역 관련해서 어떤 바우처, 수출 바우처라 그러는데요. 그런 바우처 사업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지원들 속에 이 특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T센터 같은 경우는 해외 상표 출원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키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거래 이런 쪽의 지원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허청 소관의 주요 지원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를 아까 이제 저희가 쭉 하게 특허 개관을 해봤지만은 요거를 특허 지휘자는 창출, 특허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이죠. 좀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활용, 이제 만들어진 특허를 이제 말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호, 지정한 어떤 침해라든지 분쟁과 관련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교육 컨설팅, 그 다음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쪽들을 한번 모아서 쭉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창출과 관련된 지원 제도를 쭉 나열해 봤는데요. 요거는 주로, 발명 진흥의 산하에, 각 지역,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데는 테크노파크 밑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상공회의소 쪽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요. 각 지역들의, 지식재산센터, RIPC라 그래요.
RIPC들이 전국에 이렇게 소재해 있습니다. 그쪽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청사나 아까 말씀드린, 특허 전략 개발은, 네, 요 두 곳에서 주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전략 개발은 쪽은 이제, 정부 쪽 R&D, 요 관련된 지원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R&D 특허 전략이라든지 설계 지원, 특허 동향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 전략원 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요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주로 우리 R&D와 연결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 위주로, 요 제가 빨간 줄을 친 것들, 요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 놓으시면은, 그 이제, 멘티 기업들한테 R&D와 연계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IP 디딤돌 프로그램. 요건 아까 말씀드린 RIPC 각 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680건 내외. 네, 이거 굉장히 많죠, 그죠?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접수를 하면 상담을 거쳐가 채택이 되면 교육부터, 그 다음에 그걸 구체화해서 그걸 특허 출원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3D 모양 제작하는 거, 나중에 사업화 컨설팅까지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주변의 고객분들 중에서 예비 창업자라든지, 요런, 지금 창업 중인 기업도 가능합니다. 네. 요 프로그램을 이용을 잘 하시면은 아주 유용한 그런 게 되고, 요게 상반기 중에는 거의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래,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나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에 대해서 2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컨설팅을 지원한 제도입니다. 뭐 돈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부담도 있어요. 30%. 현물이 이제 15%, 현금 15% 해가지고 30%의 자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아시는 대로 현물은 이거는 뭐 그냥 형식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고, 실제 이제 자금 부담은 15%, 300만 원 부담하셔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기는 이제, 특허 매입이라든지 특허 창출이라든지 이런 특허 관련된 부분, 특허 경영 쪽 지원들, 특허 평가 지원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초이스로 한 개 내지 두 개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연 3회에 걸쳐서, 이렇게, 1월 달에 이제 설명회부터 해가지고 쭉 하게 이어지는데요. 이것도 270개니까 굉장히 많죠. 그죠? 이건 이제 경쟁이 조금 치열합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가능한 상반기 쪽에 신청을 하고, 또 안 되면은 2차, 3차까지 계속 갈 각오면은 반드시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활용을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업들한테. 7년 이내 중소기업에 안정됩니다. 이제 요 프로그램부터는 R&D와 연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R&D와. 여러분들 이제 R&D 뭐 해보신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지금 배우고 있지만은 결국 그 R&D 사업 계획서 안에 결국 개발할 어떤 기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기술을 여기서 만들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 여기서 백업이 됩니다. 그래서 IP 나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은 그해 하반기라든지 그 다음에 할 과제들에 대한 아이템 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연결을 한번 해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쪽,
지원 제도의 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허 전략 개발에서 하는 건데요. 특허 전략 개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제 정부 R&D, 정부가 R&D를 하게 되면은 모든 정부 과제들은 전부 다 특허 전략원의 특허 동향조사 내지는 특허 선행기술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게끔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그런 R&D, IP R&D 지원도 하죠. 이걸 요약해서 보통 IP R&D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I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좁은 의미의 산업재산권, 좁은 의미의 특허죠, 그죠? 특허를 활용한 R&D 전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업 계획에 설명했다시피 이거는 핵심 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아주 거창합니다. 이 말을 듣고 겁을 먹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져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연구 조직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개발할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시를 하면은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선택되면은 이건 진짜 바로 R&D와 연결된다 보시면 됩니다. 요 과제를 한 과제들에서 전략원에서 R&D 과제를 직접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요. 일부지만은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도출된 여기 뭐 밑에 제가 쭉 지어놨지만 현황 파악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핵심 특허 대응 전략, IP 창출 전략, R&D 방향 제시, 특허 인프라 구축. 이게 사실은 R&D의 거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자체적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얼마든지 R&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2개 내지 3개 과제를 여기서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R&D와 잘 같이 연결해서 활용을 하시면은 아주 유용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IP 나래하고는 좀 다른 것이 IP 나래보다는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나 그 인원면이나 또 그 하려는 과제 부분에서 약간 이제 난이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과제여야 될 것이고요. 기업도 어떤 그런 양이 좀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 이제 IP 나래 같은 경우는 지원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지역센터에 있는 컨설턴트들이 이제 현지 조사를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공고를 내요. 그 사업을 수행할 그 회사, 저희 같은 이제 특허 사무소를 뽑는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특허 사무소 풀이 연초에 미리 발명 진행해서 일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5개를 그 컨설턴트가 선정을 해요. 그럼 그걸 올리면은 그 5개 사무소가 그 과제에 대해서 그 RFP를 보고 그 기업이 올린 RFP 수요 그를 보고 제안서를 보고 이제 2장짜리 제안서를 올립니다. 2장은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기업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갖다가 실질적으로는 그 특허 사무소가 주도해서 나라의 그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유도리가 있고 기업의 니드에는 좀 적절한 어떤 그런 것일 수 있고 기간도 좀 짧습니다. 반면에 이 이제 IP R&D 이쪽에는 기업 선정을 할 때 이제 지원서를 내 가지고 발표를 하고 실제 R&D 과제를 따른 것처럼 비슷한 정도의 경쟁을 겪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수행할 그 이제 특허사무소 모집은 공개 경쟁을 해요. 5배수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기 전략원 사람들이라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와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업도 그런 이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수행할 기간도 경쟁 그 공고를 입찰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이 특허 사무소가
주도해서 하게끔 하지 않고요. 기업이 주도하게끔 하지도 않고 특허 전략원의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PM이 한 사람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5개월 12주죠. 12주. 16주네요. 16주. 12주. 4, 4, 16. 하여튼 5개월인데 5개월 동안을 매주 한두 번씩 미팅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진짜 그 R&D 부분과는 저희가 이걸 한번 하면 그 소속된 변리사들 2명은 그냥 거기에 그냥 올인해야 될 정도로 빡셉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결과물도 당연히 좋죠. 네, 그래서 본격적인 R&D를 할 기업들이 많이 눈에 띈다면은 요걸 꼭 한번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자는 활용 지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발명진흥회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요쪽, 오른쪽 맨 밑에 이제 벤처 투자 이런 것들은 특허청에서 직접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명 인티브라든지 공공기관 진단사업 요거는 아까 말한 전략원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요 세 가지 해놓은 요 부분들은 발명진흥회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식의 활용지능 요거는 이제 기존의 특허나 이런 등록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 권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품들을 만드는 제품의 실체 적용했을 때의 문제를 실제 그 엔지니어들, 기술사들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R&D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 실제 이제 특허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들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했던 문제점들. 물론 이것도 이제 R&D하고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 자체로 R&D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50기밖에 안 돼가지고요. 조금 치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나 거래 지원 이런 것도 합니다. 발명진흥회에서. 예, 보통은 이제 공공 그 특허권 거래나 이런 것들은 키아트 쪽에서 기술산업화 쪽을 많이 담당하고요. 발명진흥회 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민간 쪽의 IP들 이런 쪽에 조금 중안점을 두어서 이렇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잘 활용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수 발명품 구매 제도 이거는 뭐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인증 같은 걸 할 때 NEP 같은 걸 할 때 NET는 NEP 같은 걸 할 때 또 이제 조달 우수 이런 걸 할 때 특허가 필수라는 건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특허와 제품의 관련성에 대해서 가장 깐깐한 심사가 이 발명진흥의 우수 발명 우승 구매 제도입니다. 예.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은 어느 쪽에 그 특허와 관련된 어떤 부분에 가서도 최고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안 됐다 하더라도 NEP는 받을 수 있어요. 여기를 통과된 걸 가지고 물론 NEP를 가면 NEP는 그쪽에서는 특허만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요소를 보겠지만 특허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만점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심사관들이요. 이쪽 구매 우수 발명품 우승 구매를 담당하는 쪽의 심사관들하고 NEP나 우수 조달물품 쪽에 담당하는 심사관님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특허 전문가들이 보거든요. 특허와의 관련성을 우선 보기 때문에 그쪽 NEP나 이쪽에서 변호사님이 가신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는 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패스됐다 하면 그걸 들고 가면 그쪽에서는 프리패스다. 거의 뭐 그 정도로 이쪽에서는 제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자체로 이제 우선 구매 되기도 하겠지만은 NEP라든지 우수 조달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은 먼저 반드시 한번 거쳐보시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분쟁 관련된 그런 지원 제도입니다.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제도는 지식인 보건 쪽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 오른쪽에 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지식재산 보호원이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요 중에서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요 사업이 아주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아주 유용합니다. 요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원 규모가 굉장히 크죠.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요건이 맞는 업체들은 어지간하면 됩니다. 일단 어지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규모뿐 아니라 한 사업당 그 금액도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레포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충 얼마입니까? 2천만 원부터 2,500, 3천만 원, 그 세 가지 정도. 특허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상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출 기업들, 수출하려는 기업들이 수출을 했을 때 요즘 이제 원체 이 IP 이슈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해졌기 때문에, 근데 박람회 나갔는데 압류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리 한번 했다 그러면 그냥 회사 자체가 휘청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해외로 수출을 하려고 할 때, 또 수출을 하고 있지만 아직 뭔가 좀 불안한 이런 회사들이 특정 기술이나 특정 제품에 대해서 해외에서 분쟁의 여지가 없는가, 이걸 조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분쟁 여지가 있는 어떤 경쟁사들의 어떤 특허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현재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제도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원래 사업의 목적이고 수출 기업들이 다 그런 기업이 있지만 수출을 안 하려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예, 수출 예방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 기업도 가능합니다. 이제 하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소명은 필요하지만, 그럴 경우는 이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역시 R&D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R&D에. 왜? 우리가 개발하려는 기술에 대한 결국 특허 분석 보고서거든요. 그 기술과 관련된 어떤 경쟁 기업들이 있고, 어떤 기술들이 있고, 내 기술은 그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럼 내가 나아가야 될 기술의 방향은 어디고, 장단점은 뭐고, 이런 것들 결국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목적 자체는 수출 기업의 그런 분쟁을 하는 거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결국 특허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결국 IP R&D 쪽에 연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훌륭한 R&D용 보고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육 관련된 건데, 이 두 가지도 좀 의미가 있어 보여서 내가 넣어놨습니다. 요 사이트를 잘 알아두시면은, ipacademy.net인데요. 무료입니다, 무료. 물론 이제 유료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일반인들이나 기업 실무자가 들을 수 있는 것, 거의 모든 프로그램 무료입니다. 여기에 별로 시험 공부를 하실 분이 아니면은 거의 모든 제대로 된 재밌는 강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김인수 의원님 가서 공부 많이 하십시오. 요거는 이제 수시로, 요쪽 산업재산관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가서 들으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중소기업 IP 경영 지원단 이것도 이제 각 지식재산센터에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자, 건수를 한번 보시죠. 1300건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연중 수시입니다. 자, 그래서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뭘 지원하느냐? 이런 걸 지원합니다. 특허맵, 뭐 브랜드 디자인 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R&D와 관련해서 지금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이 한 1,000만 원 됩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이제 그 보통 현금 20%, 한 2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여기 정도의 맵이면 기본적인 R&D용 동양주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중 수시로 신청만 하면 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R&D와 관련해서 뭔가 사전 조사가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항상 요 아이템을 마지막 아이템을 기억에 두셔서 지금 RIPC 쪽에 그 오더가 남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직무 발명이 뭔지는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이 살펴보니까 작년 2017년까지만 해도 직무 발명 우수 기업 인정 제도라든지 경영 지식재산 경영 인정을 받으면 R&D에서 가점이 있었어요. 1점씩. 근데 올해 없어졌어요. 2018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특허청에 물어봤어요. 이게 왜 없어졌냐? 자기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2019년도에 그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촉박해가지고. 요번에 강의하면서 우리 한 건 했습니다. 이거 없어진 것도 특허청에 또 모르고 있었어요. 왜 없으면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올해 그 표를 대비를 해서 보니까 이제 이 정권에서의 좀 강조하는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뭐 고용 관련된 쪽 요쪽 비중들이 증가되고 벤처기업 뭐 이노비즈가 또 없어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다 1점씩 가점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없어졌더라고요. 2017년도 18년도 그게 달라졌어요. 야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야로보다는 아마 이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쪽들을 지원하겠다는 것 같은데, 여튼 좀 뭔가 17년과 18년은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게 되면 뭐 그 R&D 가점은 없지만 또 특허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그 지원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찾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루하신 게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